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였죠. 영화 압수수색 저희가 저희 뉴스타파 개봉했을 때 여러 자리에서 저희 구독자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들 만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라이브 진행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요 세 가지 특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남은 과제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저하고 같이 대화 나누실 분 두 분 일단 소개를 먼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뉴스타파의 지금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30년 넘게 검찰 취재해 오신 분입니다. 조성식 전 신동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 오른쪽에는 그 손병호 변호사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사실은 손병호 변호사님은 이제 경찰 출신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예가 깊으시고 고민이 좀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나 내란 특검을 포함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특검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병호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몇 주 전부터 준비가 됐었어요. 그죠? 네, 3특검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해 보이는 사건이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안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름 아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건입니다. 그 대장동 주역 사건의 주역 5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대검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뒤에 지금 온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좀 잠잠하게 있었던 검사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현 검찰과 그리고 뭐 정부 여당을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사건 뭐 요 며칠 동안 너무 시끄러웠으니까 이 두 분 어쨌든 이 검찰 전문가 그리고 또 법률 전문가 이 두 분 어떻게 이 사건 좀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말씀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뭐 이제 형식과 내용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검사들의 반발 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그 이제 대검 뭐 내규도 있고 이제 항소 기준에 대해서는 자기들 논리가 있고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일단 그 항소 기준 그걸 이제 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뭐 2분의 1 미만 또는 이제 중대 사건인 경우에는 또 뭐 3분의 2 미만 뭐 이런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보면 일단 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구형량에 비해서 거기 이제 부합하는 그 밑에 그 이하의 어떤 그런 지금 선고량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 뭐 이런 것이 이제 형식적인 논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배임죄 특경가법상 배임이 인정이 안 되고 그냥 일반 배임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이제 좀 약한 게 인정이 됐죠. 그리고 그러면서 뇌물죄를 또 뇌물의 성격은 인정하면서 또 뇌물죄는 인정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퉈야 되는데 항소심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날아갔다는 게 이제 검사들의 반발 논리인데 일단 뭐 이제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건 일단 좀 좋다. 그 뭐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당신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검사들 지금까지 검사들.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자 우리가 그동안에 쭉 드러났지만 정치 검사들의 사건 조작이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소 뭐 포기 논란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굳이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좀 뭐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을 직시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기 조성식 전문위원께서 그 오늘 요 라이브 전에 저에게 하나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 대검 내규 항소 기준 그 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봤습니다. 이게 봤더니 이 대검 내규만 따져 보면
굳이 항소를 안 해도 될 것 같. 항소를 안 해도 되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그 몇 명은 네. 그 구형량에 비해서 네, 많이 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항소를 네, 할 네. 수는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더 통상적으로 크게. 사실은 예. 이거는 검찰 조직 논리로 그냥 보통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왔죠. 네. 좀 이런 또 이제 뭐 중대 사건이라고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런 이제 좀 환경도 변하고 검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시선 그 눈높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무조건 항소하고 그러는데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네. 예, 그런 취지에서는 저는 뭐 법무부에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전달한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네, 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이렇게까지 이 부분이 이렇게 논란이 된 거는 네. 뭐 그런 일단 저 화면에 저희가 좀 항소 기준 표를 일단 띄워놨으니까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논란. 네, 그러니까 조순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건은 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네. 사실은 이제 검사한테 재량이 충분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항소를 했다고 해서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해서 문제 삼을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동안 관행 자체가 너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왔던 부분도 네.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구형 자체가 좀 과경했던 측면도 사실은 있을 정도로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또 특정인에 대해서는 몰아가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사실 재판 자체도 상당히 이제 좀 정치 편향적인 재판이 아니었나 이런 우려도 되게 많았었고 그다음에 또 특히 뭐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의 또 입장이 지금 또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사안은 아닌데 그러면은 뭔가 이게 지금 한동훈 전 검사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동훈 전 검사가 예전에 이제 검찰 조직에 있을 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을 활용한 프레임 전환 작전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한동훈 전 검사를 위시한 이런 약간의 정치 검찰의 그런 향기가 좀 느껴진다. 네. 그들의 DNA가 이번에 제대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이제 네. 한동훈 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검찰은 자살했다 이런 네. 메시지를 던지고 일선에 있던 소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목소리를 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검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했던 그런 정치 검찰의 행태를 네. 그 DNA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가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한동훈 전 검사. 그러니까 페북에 올린 글도 저희가 인서트가 좀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보시죠.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돼 있는 그죠? 저거죠. 저 화면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네. 저 메시지가 지금 올라온 시점이 사실은 검찰에서 항소장을 안 내고 바로 항소 직후에. 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저걸 올렸단 말이죠. 마치 그러면은- 준비한 듯이. 네. 그러니까 이미 검찰에서 항소장을 내는지 안 내는지에 대한 약간의 이제 소음이 있었다. 네. 논란이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면은 항소장을 안 내고 항소 포기처럼 넘어갈 상황이라는 그런 정보가 네. 이미 한동훈한테 들어가 있었다는 생각이 딱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저 검찰은 자살했다는 저 워딩 자체도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인 네. 판단이 작용한 그런 워딩으로 사실 보입니다. 너무 자극적이에요. 네네네. 네, 너무 자극적이고 사실은 선동에 가까운 글인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검찰을 좀 취재를 해본 사람이라서 저는 사실 이번 결정을 보면서 전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항소하지. 그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켜 맞습니다. 이런 굳이 생각이 안 할 필요도 예. 없죠. 예. 항소를 해도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사안도 전 아니었다라고 봤고 두 번째는 예전에 그 윤석열을 그 풀어주면서 그 날로 계산 안 하고 이제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제 그거로 이제 좀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중요한 그 사법 체계를 좀 뒤흔드는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사실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권 친화적으로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왜 이런 식의 결정이 왜 이런 사건에서 나느냐. 전에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퇴임하신 이후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아무렇지 않은 사건에서 법체계를 바꾸는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좀 되고 전 딱 드는 생각이 미란다 원칙이었어요. 미란다 사건. 1963년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형사사법 체제를 가장 크게 바꾼 사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잡범 사건에서 어쨌든 이런 중대한 이제 위대한 결정이 이제 나면서 세상을 좀 많이 이제 밝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건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문제들이 이렇게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고 누구라도 그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사건에서 왜 이런 결정이 나서 괜한 분란을 일으키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진행자 말씀대로 네. 이게 사실 좀 불필요한 그런 논란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대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 검사들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많은 매체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그 직위원 그 결정이 나왔을 네. 때 즉시 항고 포기 이것이 나왔을 때는 조용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적어도 당신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한 말씀 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안이 이제 좀 수면 아래로 이제 잠잠해질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획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요 이슈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동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또 제3자를 통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뭐 대검 이제 검찰총장 그러니까 총장 대행 그다음에 뭐 법무부 장차관 나아가서는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이런 연결고리로 삼아가지고 고발을 하면서 다 피의자로 만들고 계속해서 이 이슈를 좀 이어나가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갈 길이 먼데 네. 예, 이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이 얘기는 나중에 아니, 뭐 이봐 따로 충분히 일리 있는 네. 그런 지적이에요. 네네 나중에 따로 이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맞아요.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도 전 좋을 것 과거 같다는 종종 생각이. 써먹던 수법들이니까. 네. 자 그럼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오늘 삼특검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특검 어쨌든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네. 맹렬히 달려왔습니다. 뭐 수사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삼특검 수사 기한 시한이 다 다르죠. 네. 그 조성식 위원께서 한번 좀 정리 한번 네, 해주셨으면 지금 당장 이제 해병특검 순직 해병특검이 네. 이번 달 28일 그동안에 이제 제일 먼저 끝나는 거죠. 연장을 2번 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끝나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이제 내란특검 12월 네. 중순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이제 그 특검법 개정을 하면서 제일 늘려놨잖아요. 네네. 인력도 늘리고 그래서 이제 12월 거의 말까지 하는데 사실상 김건희 특검을 뺀 두 특검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실제 수사 내용을 봐서도 이제 뭐 여기서 더 크게 뭘 새롭게 네. 그렇게 할 내용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공소유지 준비나 이제 뭐 지금 이제 계속 기소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인력도 예를 들면 내란 특검이 초기에 편성될 때는 검사 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원래 한 60명이잖아요. 원래 정해진 인원. 그렇죠. 60명, 40명 최해병 특검 20명인가 30명인가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은 그 뒤에 늘렸죠.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만 해도 거의 절반 이상 한 3분의 2 가까운 인력 검사들이 네. 자, 이 특검의 주축은 어쨌든 검사들이에요. 네네. 특검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안 해요. 다 공소유지에 지금 재판 들어가고 여기에 다 지금 전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왜냐하면 벌써 수사는 뭐 얼추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두 분 뭐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자, 삼특검 좀 뭉뚱그려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먼저 손 변호사님. 일단 뭐 새 특검이 어떻게 보면 좀 경쟁적으로 예. 이렇게 이제 열심히 다 달려왔는데요. 일단 내란 특검 자체는 생각보다 이게 내란 준비 과정이 치밀했고 네.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사전부터 기획이 돼서 준비가 쭉 됐다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수사할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또 새로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오히려 기한이라는 뭐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한계가 조금 있지 않았나.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뭐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뭐 김건희 특검은
이걸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특검은 파도 이거는 무슨 대화 드라마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 아니,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건희 특검이 저게 수사할 게 그렇게 많을까? 그러니까요. 의문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들 했잖아요. 특히 이제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아마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못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천만의 말씀 그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시끄럽기도 했고 뭐 나름 성과라면 성과도 많았고 김건희를 어쨌든 구속시키는 것도 김건희 특검이 했어요. 이것도 뭐 나름 성과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각보다 허술했다. 네. 네, 그러니까 김건희라든지 김건희 주변 사람들이 증거를 남긴 거라든지 이제 오히려 진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내란을 하고 이제 왕정 체제를 구축하고 그렇죠. 김건희가 뭐 여왕이 되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뭐 거의 확신범에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증거가 다 살아 있고 이렇게까지 나에게 네. 치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다. 그래서 뭐 쓰던 휴대폰이 지금 건진법사한테 다 가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들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고 파도 뭐가 계속 나오니까 특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은 추가 수사가 이제 계속해서 뭐 경찰 국수본이든 하여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최병 특검은 주어진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이제 5명 영장을 동시에 쳐가지고 통기각이라고 저희는 네. 표현하는데 통기각이 됐던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아쉽고 오히려 좀 전략적인 미스가 좀 있지 않았나. 예. 그래도 임성근 사단장이 구속된 건 그나마 예, 큰 성과라고 예, 그거는 성과라고 볼 수 근데 있겠죠. 이제 그거는 또 나중에 뭐 조성식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임성근이 자충수를 둔 부분들이 네. 상당히 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본인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예. 우리 지금 손 변호사님 뭐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순서대로 그렇게 또 얘기를 이어가면 내란 특검은 사실 초반에는 이제 뭐 좀 우려도 있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그리고 이제 조은석 특검 자체가 검찰의 고위직 출신이고 뭐 이래서 거기에 대한 또 진보 진영 일부에서 어떤 반감도 뭐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뛰어넘을 정도로 초반에 그 우선 김용현을 재구속해버리고 안 그랬으면 풀려날 뻔했잖아요. 하루 전날 다시 재구속해버렸다고 전격적으로 그것도 준비 기간에 그죠? 정식 수사 기간도 아닌데 그 다음에 윤석열을 다시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그 체포방해 했던 그 경호처 그걸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다시 받아내가지고 재구속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불안함을 상당히 달래줬어요. 수사 초기에. 그 부분이 일단 사실은 좀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중간에 이제 뭐 오면서 이제 뭐 우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한덕수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금 논란이 있고 이랬는데 뭐 그 부분은 또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 그래도 이제 뭐 중요 인물에 대해서 구속영장 그 발부를 많이 성공을 시켰고 또 기소도 지금 그런 대로 하고 있고 또 가장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에 비하면 특히나 내부적으로 어떤 그 팀워크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특검 쪽은 이제 그 지난번에 연판장 파동이 있었잖아요. 성명섭 파동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이후로 사실은 좀 조직 내부에서 분열도 좀 생기고 수사 기간이 끝나고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공소유지가 남아 있는데 재판 참여하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수 검사가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앞으로도 또 화근이 될 수가 있고 근데 내란 특검은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가 지금 별로 안 나오고 있고요. 순직 해병 특검은 지금 뭐 아까 진행자도 얘기하시고 소면은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사실 수사 의혹이나 이런 걸로는 뭐 어디 특검 못지 않게 그리고 또 그 이명현 특검 자체가 상당히 그 상징성 있는 인물인데 군 검찰관 출신으로서 그 옛날에 뭐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크게 두 축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수사 외압 밝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구명록이 의혹.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점적으로 물론 이제 본질은 최해병 사망 사건의 이제 그 원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단 책임 규명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세간에서 더 화제가 된 건 이제 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두 특검 수사는 뭐 계속 이제 증거도 계속 나오는 것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막 흘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뭐 뭘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수사가 더 탄력이 붙고 이러는데 최병 특검은 거기에 비해서 좀 상당히 진한 사건이고 거의 이게 고착화돼간 사건. 그리고 증거인멸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의혹은 많은데 실제 수사 성과로는 조금 못 미친 감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줄 영장 기각 다섯 명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이종섭 장관부터 그렇게 된 부분은 조금 전략적으로도 조금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수사 방식이 제일 거칠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한꺼번에 이제 사실은 몰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 같은데 그건 내부에서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방식을 두고서. 근데 이제 이종섭을 잡으면 나머지는 다 딸려오는 걸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죠. 조금 간과했던 게 직권남용 이 혐의가 워낙 이게 법리 논쟁이 좀 간단치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물론 이제 법원의 또 판사들의 성향 뭐 이런 거하고도 또 관련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좀 있다. 예. 뭐 디테일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하는 걸로 하고요. 벌써 시간은 많이 갔어. 그 뭐 3특검을 뭐 비중이나 중요도 이런 걸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급한 것부터 일단 내란 특검 얘기부터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제가 지금 신문 기사 2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하나는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소식을 다룬 기사고요. 네. 어제 아침이죠. 예, 어제 아침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인 국정원법을 가지고 구속했다라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일인데 어쨌든 이게 한독수, 박성재 이런 분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코너에 좀 몰린 것 같았던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시키면서 다시 좀 활기를 좀 띈다. 좀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 좀 상징적인 느낌 좀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정보 책임자를 정보기관의 수장을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구속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건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리고 실제 행위가 네. 이거는 뭐 내란에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네. 지속적으로 위증을 한 부분, 네네. 그리고 국정원법을 위반해 지금 뭐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중대하거든요. 네. 이번에 한 행위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네. 이미 사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법에 분명히 그 부분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국정원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재판받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그렇죠. 네, 태도가 여전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고, 없죠. 그래서 판사들도 아마 그런 부분을 중대하게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 사문화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문화된 게 따기보다도 정확히 말을 하면 불과 몇 년 전에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가 추가해서 넣어놓은 법 조항을 이번에 이제 첫 적용을 한 건데 사실은 그 조항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항 자체는 이제 국정원법 15조. 그렇죠. 이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선배 영향을 마이크 미치는 만지지 상황이 마십시오. 발생하면 소리 다 지체 없이 들어갑니다. 대통령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해야 된다. 네. 그거고 21년도 1월 1일부터 네. 개정안이 시행이 그렇죠. 되고 있는 거고 첫 이제 의율 네. 사례가 네.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는 사실은 뭐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법안을 만들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국정원장이라는 자체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요구된다는 거를 요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나 내란이 벌어지고 뭐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는 국가에서 보면 제일 먼저 문제되는 건 정보기관인데 이번에 윤석열 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처벌이 조금 미약해서 조금 그냥 이렇게 넘어가나 걱정을 좀 했는데 어쨌든 조태용의 구속은 상당히 여러 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오늘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죠.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이 한번 기각되고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됐는데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 박성재 전 장관과 관련돼서 생각지도 못했던 증거가 발견이 됐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증거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아마도 오늘 영장 심사에서 공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박성재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이 구속이 이 재청구된 이 영장이 이제 구속 영장에 발부가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결과가 될 거로 생각이 되죠. 지난번에 이제 그 저기가 저 박정호 판사였죠. 그 예. 기각시킨 판사.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조태훈 또 거기서 또 영장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때 이제 무슨 위법성 인식이었었다 이런 어떤 네. 그런 판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판을 받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한덕수 때는 내란 특검이 그 다시 그 추가로 영장 청구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박성재는 그 완전히 다른 모습을 네, 네. 띠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놀랄 만한 뭔가 새로운 걸 네. 확보를 했대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뭐 영장 심사 전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해서 저도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그 준비했던 건 나왔잖아요 이미 네, 그 얘기는 네. 좀 알려졌죠. 그것도 사실 그 전에는 포착이 안 됐던 부분인데 그 뭐 수용 시설 뭐 이런 거 준비하고 그다음에 저 출입국 금지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일단 사실은 이제 국회 계엄 해제 그 의결로 사실은 이제 실패로 끝났죠. 네. 끝났는데도 이 박성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했던 걸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문서화 작업이 있고 그 12월 4일 날 계엄 네. 다음 날 안가해동. 삼청동 안가해동을 하잖아요. 그 뭐 이완기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그다음 대통령실에서 뭐 법률 비서관이죠. 누구 하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주로 이제 법을 다룬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이상민이도 아마 그날 네, 이상민도 있었고 민정수석 김주현이 거기 있었고. 네, 이상민은 또 이제 행안부 장관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이 모여서 뭘 했냐가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사였잖아요. 뭐 거의 미스테리였죠. 근데 뭐 무슨 거기서 친목 도모할 일도 없고 회식할 일도 없고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박성재가 그날 거기 모여가지고 그때 모였을 때 뭔가 이제 뭘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엄에 대해서 그가 어떤 그 민주당 이게 말하자면 윤석열의 계엄 명분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법무부 차원에서 계속 개발을 했던 것이 좀 있고 그와 관련된 뭔가가 하여간 조금 더 이제 뭐 곧 알려지겠죠. 네.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는 박성재 재구속은 재구속이 아니죠. 재청구 예, 예. 부분에서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 예, 지난번 한덕수 때와는 또 좀 분위기가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체크를 좀 해봤는데 내란 특검 쪽에서 박성재 구속 영장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리고 판사도 해보니까. 나쁘지도 않아요. 뭐 이거 뭐 네. 판사 따라 저거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이 남세진 판사는 윤석열 추가 네네. 구속할 때 영장 발부해주고 권성동이 구속했던 그런 판사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연결 고리로 네. 그 위아래로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 네. 그다음에 밑에 또 심우정 검찰총장 이렇게 다 연루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말씀하신 그런 놀랄만한 증거가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네. 다만 그 왜 그렇잖아요. 일단 구속을 시키고 나면 또 다른 증거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진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주변 인물들이 저렇게 이제 거물급이 들어가면 우리도 잘못하면 다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 때문에 감춰둔 진술을 할 수도 있고 네, 네. 이제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거는 아직은 김주현이나 심우정까지 그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일단 뭐 저희가 여기 모여서 뭐 예측하고 전망해봐야 무슨 소용이지. 네. 아마도 아니 내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아마도 오늘 이 라이브가 끝날 때쯤 되면 아마 기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오늘 영장 심사에서 그 특검이 새롭게 들고 나온 증거가 뭔지 뭐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하나 좀 그 손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구속이 됐어요, 바로. 박성재,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조태용은 구속됐어요. 사실은 이 국무위원 뭐 조태용 국무위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내란이 벌어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을 피하고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보셨어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1차 영장이 네. 기각된 거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음. 여전히 이거는 그 당시에도 왜 판사가 기각 사유로 위법성 인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썼는지 사실은 뭐 박성재가 저는 바보입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선언하지 않은 이상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이게 지금 계엄령 네. 비상계엄 선포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예 이제 뭐 국회 정치 금지 뭐 네. 이런 것부터 이게 그냥 위헌 위법이라는 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박성재가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거는 저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판단이라고 네, 생각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고 네. 평생을 검사로 살았던 사람인데 판사 논리대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그냥 바보야. 네, 바보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진짜. 네. 금치산천하 뭐 이런.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 기각된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는 그냥 꼭두각시처럼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어쨌든 윤석열이 네. 김용현이나 이제 이상민이나 이렇게 측근들 데리고 이 이제 계엄 계획을 세우고 했다 보니까 한덕수의 가담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어차피 지금 특검에서도 처음에 의율한 것도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이제 의율을 했던 것 자체도 일단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는 뭐 이제 그 정도의 혐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 재판부에서 이제 선택적 병합 얘기를 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이제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또 특검에서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이제 법률 적용 자체를 의율을 충분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넣고 예비적으로 뭐 우두머리 방조를 넣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하면 오늘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향후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남은 수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내란 특검 관련돼서는 사실은 가장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게 외환죄였어요. 네. 그 분명히 윤석열이 남북 간의 전쟁을 도발하는 형태로 내란의 정당성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을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 내란 특검 수사의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는데 약간 좀 김이 좀 샜습니다. 일반 이적죄로 최근에 이제 3명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3명은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외환죄를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사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오히려 후자에 가깝고요. 네.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데 일단 그 형법 그 2장의 외환의 죄가 거기 보면 외환 유치죄를 비롯해서 쭉 외환 관련죄들이 네. 일반 이적죄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외환 유치죄에 비하면 이제 형량이 많이 낮죠. 네, 그렇죠. 근데 외환 유치라는 건 말 그대로 자 외환의 어떤 그 상대방 네. 외국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공모가 그렇죠. 외국하고 이제 돼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짜고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 특검이 계속 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외환 유치죄로 가고 그렇죠. 그거는 뭐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는 중대한 죄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도 부딪히고 현실적으로도 증거도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북한을 외국으로 볼 거냐 뭐 이런 문제부터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공모. 자, 이게 노상원 수첩 이제 좀 이따 뭐 얘기를 하죠. 노상원 수첩에 보면 뭔가 북한과 연대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은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과연 북한이 여기에 동조를 했다거나 동참을 했다거나 이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은 많이 떨어지지만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해치거나 적에게 군사 이익을 제공하는 이런 일반 이적죄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사도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여기서 뭐가 더 안 나오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더 지금 뭐 남아 있는 건 있는데 거의 큰 줄기는 이제 그냥 이제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이 대목에서 지금 봐야 될 서류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노상원 수첩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특검이 일반 이적죄로 3명을 기소하면서 새롭게 공개한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인데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 글씨가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평양에 있는 네. 예, 평양에 있는 주요한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곳들을 때려서 공격해서 국지전을 그러니까 지속적인 국지전을 유발을 한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뭐 계엄이든 내란이든 일으킨다. 뭐 이런 계획을 했다라고 이제 추정이 좀 되는 대목이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날짜를 보세요. 네네. 2024년 10월 18일이잖아요. 국군의 날 직후. 자, 저 때면은 지금 윤석열의 지시로 급하게 창설된 국군 드론 작전 사령부가 맞아요. 있어요. 예,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무인기를 날리기 시작할 때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평양에서 이제 결국 네. 하나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게 북한에서 10월 11일경인가 그걸 발표를 하죠. 네, 공개를 해가지고 뭐 국내에서도 시끄러지고 이랬는데 이 지금 이 여인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의심을 확인 사살 비슷하게 확실하게 네. 보여준 거예요. 벌써 저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 노상원 수첩 다시 한번 네, 노상욱 씨 보여주시면 한번 다시 좀 보여주실래요? 이 네네. 여인형의 이 휴대폰 메모는 어떻게 보면 실행되는 네. 이런 그 생생한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 것이고 노상원 수첩은 일종의 계획서였던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그 계획서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자, 이 지금 여인형 메모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게 드디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저기 써 있죠? 두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네. 자, 지금 요거 네, 전, 여기 있습니다. 예. 요거 전에 거. 자, NLL 잉글에서 이제 북의 공격을 그렇죠. 유도하거나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극을 해서 북한 공격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또 하나. 페이지를 다시 예. 보여주시면 예, 북과 접촉할 방법 이렇게 써 있는 대목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북의 침투 북의 침투. 예, 예. 제일 위에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 방법. 네. 그죠? 이게 아주 사실은 공포스러운 말이에요. 네, 네. 전쟁을 거의 유발하려고 이미 노상원 수첩이 이게 지금 저번에 새로 밝혀진 바로는 2024년 총선 전이 아니고 네. 2023년 장성들 정기 인사 10월 그때부터 메모가 시작됐다는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플래닝 이제 계획서인데 벌써 저때 벌써 북에 네. 예? 침투, 공격 이걸 그리고 일제 정리한다는 이게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때부터 그러니까 준비가 저 된 표현이 거예요. 이제 결국 노상원 수첩에 이제 수거 명단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다 예. 연결이 되는 그래서 거죠. 지금 뭐 내란 목적 살인 예비로 이제 지금 입건이 됐는데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사실은 그다음에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도 지금 거의 유사하고 겹치고 네,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노상원이 구상했던 바가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그것이 현실화됐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뭐 법 지식은 별로 없지만 이 일반 이적죄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가 형량이 훨씬 더 크긴 해요. 크긴 한데 일반 이적죄에도 이게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 네,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이거? 뭐 최대는 예, 그까지도 갈 수 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최저가 좀 낮죠. 네. 아마 3년 이상.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마 형량이 나중에 이제 정해질 때 가장 크게 아마 영향을 미칠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특권 관련된 재판에서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한 두 장면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면서 손 변호사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 한덕수 재판이었죠. 원래는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방조 혐의로 네, 네.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오히려 이걸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취지의 요구, 사실상 명령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에 대해서 법리 이제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했을 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적으로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하는 게 이제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공소장에 이제 적용 법조나 공소사실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단순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인지 아니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이제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고민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다가 먼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 예,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게 이제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셈이 되거든요. 그것도 재판부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유죄 선고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택의 어떤 그 저기 조금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기에 그걸 적용할 때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판단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장을 넣을 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는 도저히 안 나올 성격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완화한다고 방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방조도 형량으로는 사실 작지가 않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량에서는 더 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제가 내란 특검 쪽에 알아보니까 자기들로서는 오히려 좋다. 왜냐하면 공소장을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 어떤 사건들 대형 사건들을 봤을 때 완전히 그 왜 기소 내용이 공소가 잘못됐을 때 공소장 막 바꾸라고 재판장이 막 혼내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따위로 막 이걸 그 뉴스타파 사건에서도 그런 게 지적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차원은 아니고 이것도 같이 좀 내라.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검토를 해서 둘 중에 하나로 하겠다. 이게 반대되는 성격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금 선택적 병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유죄.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원래는 이제 선택적 병합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주로 쓰는데 같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민사소송에서 여러 청구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만 인용돼도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말씀처럼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유죄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하여튼 이 내란 특검 관련돼서는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사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어서요. 내란 특검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갈 길을 봅니다. 최혜병 특검 얘기를 좀 하시죠. 사실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는 요 최혜병 특검 관련된 내용 중에 저희가 말씀드릴 좀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저희 그 조성식 전문위원께서 재밌는 얘기들을 좀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 얘기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사 초기 기세로 보면 최혜병 특검이 제일 좋았어요. 그죠? 예, 그랬는데 뭐 아까도 이제 그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괄 기각이 되면서 조금 힘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러면 이 5명의 영장 기각,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 그 임성근이 구속된 거 이걸 한번 총평을 한번 먼저 좀 해주시죠. 자, 뭐 영장 기각이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힘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검찰이나 특검이나 사실 일단 대외적인 성과는 몇 명을 구속시켰냐,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 방식.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누구를 몇 명을 구속시키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자, 이종섭 이하 그 이 사건의 직권남용 공범들에 대해서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기소 논리를 탄탄하게 세워가지고 법정에서 유죄를 끌어내면 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최혜병 특검은 좀 거기에 전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임성근 사단장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자죠. 지휘 책임 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을 받았던 사람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했던 사람을 뭐 그 과정이 조금 특이하긴 했지만 어쨌든 구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답답한 부분이 이제 구명로비 의혹이에요. 요거 얘기를 이제 뭐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좀 증거 부족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밝혀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 뭐 내피셜이 아니고 취재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구명로비의 창구로 딱 지목됐던 게 이종호라는 그 블랙풀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제 주범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구명로비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구명로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직접적으로는 김건희 그렇죠. 김건희. 이종호와 김건희 그 주가 조작으로 얽힌 관계 때문에. 지금 임성근 씨는 나는 이종호를 아예 모른다.
지금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 그 얼마 전이죠. 그 조성식 위원께서 예. 임성근하고 근데 전화 통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임성근 씨의 목소리가 저희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이 부분 한번 일단 한번 들어보고 예. 그리고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임성근 씨 이종호 관계 그 준비되어 있는 음성 있죠?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 이종호 씨요. 예, 이종호 씨를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혀 모릅니다. 진짜 아니요. 모르세요? 아주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 이종호는 하여간 통화도 면식도 없다. 예, 저는 일체 제 기억에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이제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배우인데 이제 박성웅 씨가 이제 등장을 해서 임성근, 이종호, 박성웅 이 세 사람이 같이 식사 자리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무슨 증거로 이제 막 사진 같은 것도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난데없이 이렇게 불거진 의혹이 뭐 온갖 곳에서 나오고 있어서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좀 있겠다 자, 싶은데요. 이종호, 임성근은 네. 둘 다 지금도 계속 부인을 해요. 관계를 전혀 친분이 네, 네, 없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교차 상태에 빠졌어요. 특검도 네. 거기를 더 밝히질 못해서 증거가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이종호의 폰에서나 그다음에 뭐 임성근의 폰에서 임성근 폰은 이제 최근에 네. 다 뭐 비밀번호를 제조했지만 거기서도 사실은 서로 연락한 건 안 나와요. 뭐 사진도 없고. 네. 그런데 몇 주 전에 이제 벌써 한 달 돼가나요? 엉뚱한 데서 단서가 나온 거죠. 네. 이게 이제 배우 박성웅 금방 그렇죠. 진행자께서 네. 말씀하신 이 배우 박성웅이 강남의 어떤 술집에서 이 두 사람과 같이 식사한 적이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종호하고는 조금 친분이 있어서 만나는 자리였는데 뒤늦게 밤늦게 뭐 밤 11시경인가 네. 아니 먼저 저 사진 한번 보시죠. 그 네. 박성웅 배우와 이종호 씨가 만나는 사진은 이미 두 장이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그죠? 네. 저기 보시면 맨 위에 박성웅 씨가 이제 V자에 표시를 하고 있는 박성웅 배우가 보이시고요. 바로 그 옆에 이종호 씨죠. 예. 그리고 또 한 장 있을 텐데. 네. 여기도 이제 두 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 그래서 박성웅 배우와 이종호 블랙풀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서로 아는 사이다라는 거는 확인은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임성근이 끼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같이 있는 사진은 없는 거죠, 지금. 증거로는 없습니다. 네, 증거는 없죠. 증거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는 네.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제 확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 자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1차 주가 조작의 주포라고 네네. 하는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네. 지금, 이정필. 지금 예. 수감돼 있는데 다른 혐의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운전기사가 여기 동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운전기사가 네. 증언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최초.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모인 그 술집 뭐 룬사롱이라고도 하고 뭐 노래방이라고도 하고. 아니 예. 노래방 이거는 좀 다른 데서 네네. 모인 거고 예. 그 임성근을 봤다는 자리 네. 별개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기네끼리 지금 네. 모인 거고 여기에 사실은 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한문혁 검사하고 그 만나 네. 찍은 그 사진에 사진도 따로 있는 그 있죠. 의사 예, 예. 의사가 여기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서로 다 친한 사이라고 이종호하고. 근데 어쨌든 그 술집 마담의 진술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명 이상의 제3자의 진술이 있다. 이종호, 임성근, 박성웅이 같이 네. 있었다는. 그다음에 박성웅의 진술이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이상 거기까지만 나오고 사실 더 얘기가 없어요. 네. 증거도 더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에서 그럼 그렇게 그 정도 확보했으면 사실일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임성근이 이제 이 얘기를 이종호 변호인으로부터 어쨌든 이제 알게 돼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자기의 결백함을 자기가 알려요. 네. 그러면서 박성웅한테 이제 막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그게 지금 사실은 영장 들어갈 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휴대폰 비밀번호 문제. 네. 예, 그것도 그럼 그동안에 쭉 알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뭔가 상황이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제 뭐 거의 신의 은총으로 기억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음.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요란스럽게 시작했었던 구명로비 사건이 지금 갑자기 뭐 배우가 등장을 하고 뭐 만났네 안 만났네 이런 얘기로 흘러가는 게 전형적으로
사건이 잘 안 될 때 가는 패턴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좀 그런 양상이 있어요. 수사가 잘 되는 사건들이 이렇게 안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네. 김정한 목사라든지 그러니까요. 종교인 그러니까요. 쪽으로도 가고 여러 갈래로 구명 로비가 있었던 건 같은데 지금 뭐 그때만 해도 확실하게 이거 뭔가 있는 네. 것처럼 보였었는데. 자, 김장한 목사도 우리가 네. 지난번 뭐 통화 기록도 네. 다 그 공개도 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유력했죠. 종교 네. 라인으로. 그리고 그 시점에 또 하필이면 그 여권의 중요 권력자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윤석열하고 막 통화가 이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7, 8월경에. 근데 김장한과 그러면 임성근이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연락도 취하고 그 중요한 사건 그 시기에 최혜병 사망 사건 전후로 해서. 근데 그게 통화 기록상은 어쨌든 8월 18일 한 번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 떨어져 있고 물론 그날도 또 중대한 날이긴 해요. 의미 부여가 되기도 하는데 그 외에는 없고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두 사람이 통화 외에 다른 수단으로 뭔가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왜 그냥 추론이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김장한 목사 본인도 그쪽에서 그 의견서를 낸 거 보면 사건 나고 한 일주일 안 돼서 며칠 뒤에 임성근한테 그 위로 전화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건 7월 아니거든. 7월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임성근의 또 주장은 한 뭐 몇 주 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점이 안 맞아요. 통화 기록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만약에 두 사람 간에 뭐가 있었으면 뭐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추론이죠. 다른 어떤 뭐 수단으로 주고받은 게 있냐. 야, 근데 그 이상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구명로비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설사 지금 제기되어 있는 의혹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다 정황이잖아요. 네. 예, 뭐 누가 누구를 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박성웅 배우도 임세도, 예. 사실 정황이죠. 왜냐하면 다 정황이죠. 박성웅 예. 배우의 그 자리에 임성근과 이종호가 왔다고 해도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구명 로비는 또 별개로 입증을 해야 또 되죠. 다른 문제죠. 예. 그런 또 산 넘어 산인데 문제는 그 이제 술자리도 이제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이제 당사자들 설명은 네. 또 많이 또 차이가 나고 제가 그래서 그 참석한 동석자들한테 사실은 확인을 좀 따로 좀 해봤어요. 근데 답을 안 해줘요. 아. 거기에 대해서. 또 다 확인을 또 예, 확인해봤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거 이제 시간이 다 돼갔네. 네. 하나 이건데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뭐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지금까지 분류는 안 됐지만 이관영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최초로 그 민주당에 그 구명로비 의혹도 제기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가서도 제보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많이 나오시는 분. 예. 근데 또 이상하게 이제 뭐 꼬여가지고 지금 오히려 최병 특검에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본인은 또 최병 특검, 이명현 특검과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을 고발하고 뭐 이런 관계인데 본인도 고발당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주장이 올해 4월 16일 그 강남의 뭐 식당이라고 저한테 이제 식당 이름도 다 얘기해주고 시간, 날짜, 시간까지 다 얘기를 해줬는데 제3자가 동석해 있고 그 자리에서 자기 폰으로 이 사람은 임성근, 이종호를 각각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실제로 그런 증거도 있고 자기 폰으로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녹음돼 있냐?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보이스톡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통화를. 그래서 그럼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단서잖아요.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면. 근데 이 사람 얘기로는 이제 두 사람이 진짜 모르는 것 같더라. 그러면 뭐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정호가 임성근한테 아유, 이건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겪게 돼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 사실을 아는데 이 사람이 특검 가서도 이 진술을 했어요. 특검에 제가 또 그걸 확인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진술에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설사 그게 확인된다 하더라도 역시 정황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최병 특검 관련돼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잠깐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이 아마 이 부분에서는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 말씀 잠깐 듣고 이제 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최병 특검이 전직 공수처 검사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워낙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도 많았고 그리고 의혹도 좀 이미 존재하는 의혹이 이미 제기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어떠십니까? 좀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검찰권 남용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또 이번에 공수처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윗선에서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서 사건을 고호할 수도 있고 스톱할 수도 있고 폭주를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암장을 시킬 수도 있고 이걸 이번에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역시 이 기존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두 전 부장검사들이 다 윤석열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용산에서도 공수처에다가 그렇게 심어 놓은 거가 결국 그들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다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김성규 전 공수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공수처 검사가 될 때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검사 시절에 있었던 수사기밀 유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공직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혐의 자체도 보면 굉장히 좀 악의적이,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게 작년 총선을 앞두고 최혜병 사건 관련돼서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나선 혐의여서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혐의가 좀 입증이 된다면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른 또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또 아킬레스건이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사실은 그동안에는 공수처가 2024년에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외압을 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 못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쪽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 공수처장도. 근데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부에서 이렇게 친윤 라인 검사로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자, 최혜병 특검 얘기도 이 정도로. 이게 뭐 특검이 3개나 되고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뭐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김건희 특검 한번 이제 좀 보시죠. 사실은 이것도 양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보면 정말 이거 하나만 갖고도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될 사건인데요. 김건희 특검도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봐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뭐 그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는 검사들이 뭐 친윤 검사들, 김건희 사건 암장했었던 검사들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 양평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나중에 연판장도 돌리고, 하여튼 일이 굉장히 많았었던 특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성과도 많았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일단은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구속이 됐고, 무엇보다도 김건희를 구속을 시킨 게 굉장히 좀 김건희를 생각보다 빨리 구속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를 구속을 못 시킬 걸로 다들 예상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짤막하게 그 두 분이 하여튼 총평을 한 번씩 좀 해주시고 좀 디테일한 거 한두 개 좀 짚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은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파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된다. 네, 일단 총평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짧게. 뭐 나름 열심히 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공소유지 재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특검 내부적으로 좀 그 정비가 돼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수사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사 중에서도 누구 구속시키고 안 시키고 이것만 다들 생각하고 구속 안 되면 뭐 실패.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점에서 김건희 특검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워낙 벌려놓은 게 많고 워낙 죄가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분은 이제 별도로 또 논의를 해야 되죠. 예. 이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도 워낙에 많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사가 계속 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계속 생물처럼 계속 예. 최근에 압수수색에서는 또 뭐 아콜비스타 김건희 윤석열 집에서 뭐 디올 백 등, 뭐 디올 옷 등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뭐 부인이 선물한 것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수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뭐 느낌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내부 그 수사 참여하는 검사들을 비롯해서 수사 피로도가 새 특검 중에 가장 높다 이런 얘기 계속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많이 워낙 있고. 나머지 특검 등 비교적 정해진 방향, 정해진 인물에 대해서 가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이 본인이 하도 저질러 놓은 게 많다는 거 어디서 뭐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 중대한 그런 큰 사건들 이런 것들에선
사실 속도가 좀 안 났다. 뭐 양평 사건 뭐 몇 가지 네.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또 그런 평가도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아쉽죠. 그 사실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라든가 도이치모터 사건에서는 추가로 뭔가 좀 새로운 게 좀 나올 거로 예상을.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최병 특검에서는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이제 비위 행위를 드러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네. 지금 상당히 사실은 심증은 많이 가잖아요. 검사들이 네. 사건 암장하려고 노력했던 예, 부분들이 지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들어서야 지금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수사가 이제서야 이제 시작됐죠.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좀 늦지 끝나가니까. 않았나 네,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아니, 아쉽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건희 그 수사를 도이치 수사를 말아먹었던 작년 그 2차 수사팀 있잖아요. 네. 그 새로 검찰 네, 지부 네,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수사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1차 수사팀은 또 나름 좀 한 게 있어요. 네, 그때는 네, 네. 다 그래도 김건희만 못 넣었죠.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연관해서 이제 좀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근데 작년 수사팀 같은 경우는 검찰 지휘부부터 완전히 뭐 그 바람에 탄핵까지 당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조금 늦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수사가 좀 이루어진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드는데 이 수사팀에 대한 수사에 단초가 됐던 사진이 한 장 있잖아요. 네. 그 사진을 그 지금 언론에는 이게 모자이크가 다 되어 있는 사진이 돌고 있는데 모자이크가 안 돼 있는 원본 사진을 조성식 위원께서 이제 가지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원본을 공개하시는 거 아니죠? 공개 안 하죠. 이제 봤다. 이게 모자이크 안 되는 걸 봤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 해서 이제 저희는 공개할 텐데 그 사진 한번 좀 보시죠. 네, 이 사진이죠. 이게 최초의 김건희 특검에 제보가 들어간 저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문혁 네, 그다음 가운데. 검사죠. 예, 예. 저 사람이 검사로 있으면서 김건희 사건 이게 도이치모터 사건 수사를 했었고 또 특검에 파견 나와 있다가 이 사진이 나오면서 날아갔죠. 예, 날아가서 이제 다시 이제 검찰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이종우 씨 아닙니까, 예. 그죠? 그리고 옆에 의사.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사진 원본을 보고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요. 저는 사실은 좀 놀랬던 게 이 옆에 있는 여성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 제가 그럼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분위기를 보면 뭐 예.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젊은 여성들하고 저렇게 어, 부장검사 정도 되는 사람이 저래도 된 아니 저 때는 부장검사는 아니고요. 부부장인가요? 예, 저 때는 저 수사 시작되기 전이었기 네. 때문에 2022년경인데 어쨌든 검사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현직 검사가 21년. 예, 그런데 예. 저거는 이제 좀 제가 조금 잠깐만 저거 사진 한문혁 부장검사와 저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번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 수사를 이 김건희 특검을 흔들려는 쪽에서 한문혁을 날리기 위해서 저 사진을 공개한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기억납니다. 예. 그런 시각이 지금 있습니다. 맞죠. 예. 예. 분명히. 왜 그러냐면 한문혁이 이제 저 사진으로만 봐도 일단 저 부도덕해 보이죠. 그다음에 자격이 없지 않느냐 수사를 계속할 그런 지적은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 2021년, 2020년부터 그때 그 이제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본격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계속 진전이 잘 안 되잖아요. 윤석열이 총장 시절이니까. 근데 검찰 내부에서 그나마 1차 수사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서는 수사를 그래도 좀 한다고요. 하는데 김건희는 못 건드렸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그 부분은 뉴스타파에서도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그 부분에 공을 세웠는데 그때 사실은 한문혁이라는 검사는 그 나름 거기에 좀 일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수사에.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어쨌든 이종호를 저런 식으로 알았던 사람이니까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에도 부딪히는 거고 그래서 적절치 않다. 특검에서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내쳤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사진을 보세요. 지금 이제 공익신고합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저기 재미있는데 또 저기 다 나온 사진인가요? 예, 10월 13일인데. 아, 네. 예. 이렇게. 이 제보자가 김건희 특검에 저렇게 문자로 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제보자 주장으로는 제가 짐작하기로 듣고 김건희 특검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종호 폰에서 저기 나온 거거든요. 네. 들어가 있어요. 폰에 다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알고도 그냥 쉬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근데 제보자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저 사진 하나로 날아갔는데 저 사진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 제보자는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종호 부인이 줬어요. 근데 이종호 부인은 또 이 제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누구 말이 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공개하라고 준 게 아니었다.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이 제보자가 이제 이종호의 측근인으로 됐거든요. 최초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사건을 취재해 보니까 이종호, 임성근이 진짜 모르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좀 뭔가 이게 구명로비 의혹이 좀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 사람 조금 바뀌었어요. 네. 최초 상황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말하자면 대처점에 있다고 보면 돼요. 김규현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 사진 공개 후에 또 이종호 측하고 사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다. 이 얘기까지. 네,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그 한문혁이라는 사람이 이종호 씨하고 저렇게 친분이 있어서 지금 저렇게 문제가 됐지만 그래도 김건희 사건 수사에 한문혁 부장이 맞습니다. 예, 나름 성과도 좀 내고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이게 오히려 겉으로는 한문혁의 잘못을 드러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한문혁을 찍어내기 위한 뭐 거기에 플러스 뭐 조금 그런 더 크게 의미도 보면 이제 있다고. 김건희 특검 흔들기, 그 그러니까요. 예. 민중 특검 그 주식 투자까지 이제 그 그렇죠. 결부를 하면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도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수사 기간이 제일 길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저건 최대 아마 현장에서 예, 연말까지 아마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대충 지금 넘어갔는데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더 많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 두 분 특검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쯤 돼서 다음 예. 달쯤에 한 번 더 우리가 특검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예. 그런 토크 자리를 한 번 더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오늘은 요 정도에서 두 분하고 얘기는 좀 예.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토크는 요 정도로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이 특검 특히 이제 내란 특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 특검과는 이제 뭐 무관하게요. 이 내란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한시 기구를 만든다라는 내용의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정부기관에 뭐 제보를 받는 그런 일도 한다고 그러고요. 야당이나 특히 이제 그 윤석열 측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지난 현대사를 뭐 대한민국 현대사를 좀 떠올려 보면요. 이번에 윤석열 내란과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대응을 했는지를 또 떠올려 보면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심지어는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대해서도 뭔가 추앙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미화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역사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만큼은 좀 가혹하더라도 이 내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다 짓는 그리고 그것들이 역사에 오롯이 기록이 되는 그런 결과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스타파는 이 내란과 관련돼서 그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이 내란이 남긴 상흔들을 기록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주간 뉴스타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